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23년 차 여성이에요. 지난주 수요일이 저희 시아버지 49제였어요. 아버님은 올해 봄에 대장암 판정을 받으시고 투병 생활을 이어가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손주와 함께 배낭을 짊어지고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나셨던지라 아버님의 죽음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아요. 저희 아버님은 제게 있어서 인생의 은인 같은 분이셨어요. 아버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까지 결혼 생을 이어갈 수 없었을 테니까요. 이제는 저희들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신 시아버지를 생각하며 사연을 보냅니다. 24년 전, 그러니까 남편과 제가 결혼을 준비하던 때였어요. 양가 부모님께 교제 사실을 알리고 허락을 받던 시기였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 편이어서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응원을 해주시는 분위기였어요. 물론 예비사위 얼굴을 보고 이야기도 나눠보신 후에 내린 결정이었지만요. 하지만 저희 시댁은 달랐어요. 아버님은 회사 일이 바쁘셔서 어머님께 저희 결혼 문제를 이리 마신 상태였고 결정권자인 어머님이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거든요. 어머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일단 만나 뵙고 인사부터 드리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거절하시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이 되래도 아닌데 내가 왜 걔를 만나야 되느냐. 이게 시어머니의 대답이었어요. 한마디로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고 그냥 싫다는 거였어요. 아니, 대학 입학도 최소한 학생부랑 수능 점수는 보고 합격과 탈락을 결정하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결혼을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판정을 내려도 되는 건가요? 저는 이 결혼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어머님을 만나 왜 나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시켜 어머님과 둘이 데이트를 하는 중에 우연을 가장해 저를 만나는 걸로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약속한 그날 저는 엄마랑 백화점에 갔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으로 갔어요. 그렇게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었는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가 아닌 저희 엄마를 뚫어지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본인이 먼저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의하셨어요. 그렇게 백화점 근처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고 밥을 먹는 동안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한테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셨어요. 나이며 이름, 그 밖에 고향이 어딘지 등을요. 마치 친구 사귈 때 하듯 편하게 질문을 하셔서 저희 엄마도 경계심을 풀고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해주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희 엄마 손을 덥석 잡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를 보면 그 딸을 안다고. 사부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정민이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어졌어요. 사부인, 우리 사돈이니 뭐니 그런 격식 없이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요. 뜻밖의 상황에 시어머니를 제외하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입만 떡 벌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선물도 보내주시고 가끔은 저희 엄마가 하시는 피아노 학원에도 찾아오셨어요.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다고는 하지만 올 때마다 과일이며 화장품 같은 선물을 한가득 가지고 오시는 걸 보면 처음부터 저희 엄마를 보러 오신 것 같았어요. 딸이 시어머니 될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고 찾아와 주니 저희 엄마로서는 고마울 따름이었죠. 그래서 손수 만든 차와 수제 다과를 만들어 선물로 드리곤 했어요. 어머님은 너무 기뻐하시며
아껴서 잘 먹겠다고 화답하셨죠. 그런데 이건 결혼 후에 안 사실이지만 시어머님은 그때 받아간 차와 다가를 집으로 가져가지 않으셨대요. 당시 어머님 밑에서 기사로 계시던 분이 해주신 말에 따르면 집 근처 공원 쓰레기통에 죄다 버리셨다고 했어요. 매번 멀쩡한 음식을 버리는 걸 보고 하루는 기사분이 그러셨대요. 사모님, 전 그게 싫으시면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공원에 CCTV도 있고 포장도 안 푼 선물을 그렇게 버리시면 나중에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기사님은 저희 엄마가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이 버려지는 게 아깝기도 했지만 곱게 포장된 선물이 공공장소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으면 괜한 오해를 살 것도 같아서 그렇게 말했던 건데 그 한마디 때문에 10수년을 일해온 직장까지 잃게 되셨어요. 꼴에 어디서 훈수질이야. 내가 너만 못해 보이니? 그래서 별것도 아닌 놈이 건방을 떠는 거야? 이게 무슨 개떡 같은 경우야? 그날 어머님은 손에 들고 있던 백으로 기사님을 인정사정 없이 패고는 그 길로 차키를 뺏고 해고를 시키셨대요. 너무 억울해서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었는데 시아버지가 찾아와 사과도 하시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은 물론 회사에 자리도 마련해 주셔서 법적 대응은 그만두셨다고 하더군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저희 집은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이 쇼핑을 가신다고 저도 부르셔서 부랴부랴 백화점으로 나갔는데 약속 시간보다 너무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백화점 내 커피 전문점에서 시간을 때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리를 잡고 보니 뒤쪽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일행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인사를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다가 인사할 때를 놓친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두 분이서 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옳게 언니, 재민이 결혼하면 화랑일은 재민이 처한테 맡길 거예요? 아가씨도 참, 화랑일은 아무한테나 맡겨요? 걔가 그림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도 언니 친정자금 돈 세탁하려고 만든 화랑인데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못마땅해도 며느리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길이 딱히 그림 보는 눈이 필요한가요? 돈 굴리려고 만든 화랑인데. 아가씨, 그 입 좀 조심해요.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이래서 내가 아가씨한테는 뭔 말을 못해. 혹시라도 화랑일 밖으로 새어나가면 그날로 아가씨한테 맡긴 상가랑 내가 서방님 앉혀준 그 자리에 당장 회수할 줄 아세요. 사람이 낄 때 안 낄 때를 알아야지. 미안해 언니. 내가 괜한 입방정을 떨었네요. 앞으로는 절대 같은 실수 안 할게요. 화 풀어요. 근데 재민이 처대르랑 만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기왕 나온 거 나도 좀 보면 안 될까요? 그래도 내가 시고모 될 사람인데. 조카 며느리 얼굴 볼 자격은 되잖아요. 아가씨, 그제 정신줄 나간 거예요? 내가 방금 전에 한 말도 기억 안 나요? 낄 때 안 낄 때 가리라고 했죠? 어머나, 내 정신 좀 봐. 오늘 약속이 있는 걸 깜빡하고 이러고 있었네. 언니, 전 먼저 가봐야겠어요. 급한 약속이 있어서. 언니는 더 계실래요? 아니면 같이 나가실래요? 그렇게 어머님과 시고모님은 밖으로 나가셨어요. 저는 시고모님이 곤란해지실까봐 일부러 마주치지 않으려고 시간차를 두고 나갔고요. 그날 시고모님을 만났어야 제 인생이 그렇게 꼬이지 않았을 텐데 지나고 보니 후회가 되긴 하네요. 아무튼 어머님께는 제가 썩 마음에 드는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처럼 대놓고 반대는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든 결혼을 시키려고 안달난 사람처럼 저희 결혼을 서두르셨죠. 신혼집이며 결혼식장, 혼수와 예단 문제까지 시어머니는 저희 형편에 맞춰주셨어요. 저희 집이 생활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시댁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지긴 했거든요. 엄마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계셨고 아빠는 친구분 소유의 마트를 대리 운영하고 계셨어요. 아빠는 제가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유명 신문사 경제부 기자였는데 내부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옷을 벗고 나오셨고 그 후로는 친구분 도움으로 마트 운영을 하게 되셨어요. 부모님께서 제게 아빠가 기자를 그만둔 거에 대해 정확한 얘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자의에 의해 그만둔 게 아니라 억울하게 옷을 벗으셨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어요. 아빠와 함께 기자 생활을 하시던 동료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하신 얘기를 저도 멀찍이서 들었거든요. 딸인 제가 들어도 속상한 일이었지만 오히려 아빠는 속이 편하다고 하세요. 땀 흘려 일하고 받은 돈으로 소소한 간식거리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요. 전에는 몰랐던 평범한 일상을 한껏 즐길 수 있어서 좋으시다네요. 저 역시 아빠가 전에는 선거철이면 거의 집에도 못 오시고 밤낮 없이 취재하러 다니셨던 걸 생각하면 기자를 그만두신 게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아빠 직업이 시어머니 눈에는 굉장히 하찮게 보였나 봐요. 대놓고 얕잡아보는 말을 하시진 않았지만 저희 집을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저희 아빠 직업을 은근히 돌려가기를 하셨거든요. 회사 경영자인 아버님과 비교하면서 말이죠. 어머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시는 아버님을 처음 뵌 건 상견례 날이었어요. 아버님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일이 많이 바쁘신 건지 결혼 전에도 제가 시댁에 찾아갈 때마다 늘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처음 뵙게 됐었는데 적어도 저희 엄마는 저희 아버님을 처음 보는 게 아닌 듯 했어요. 아버님도 마찬가지였죠. 두 분은 서로를 보고는 무척 놀란 표정이셨거든요. 어머, 명훈이 오빠? 오빠, 저 기억 안 나세요? 명희 친구 혜정이에요. 장혜정. 그제 아버님은 시어머니 쪽을 힐끗 보시고는 어색한 표정으로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아, 그래. 혜정이구나. 기억하지. 그럼 이 아이가 혜정이 딸이니? 네. 세상에 세상 좁다고 하더니 친구 오빠를 사돈으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머, 사부인 죄송해요. 제가 너무 정신없이 떠들었죠? 아니에요. 오랜만에 친구 오빠를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겠어요? 당신도 그렇죠? 이럴 줄 알았으면 아가씨도 부르는 건데 그랬네. 어머님은 묘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흥미진진하게 저희 엄마와 아버님을 번갈아 보셨어요. 시작부터 묘한 분위기가 되었던 상견례는 생각보다 무사히 잘 끝났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내가 상견례 전에 사돈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경기고 출신에 서울대 상과대 출신으로 장인이 운영하던 회사를 물려받아서 엄청 회사를 키워놨더라고. 그 회사가 장인이 운영할 때 삐끗해서 넘어갈 뻔하던 걸 사돈이 물려받으면서 살려놨다나 봐. 규모를 엄청 키웠고 사돈이 안 싸던 과외 선생이었다던데 당신도 알고 있었어? 예전에 명의통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오빠가 대학 다닐 때 입주과외로 들어갔다고. 그럼 그 집이 안 싸던 친정이었나 보네. 세상 참 좁다고 이런 인연이 있을 줄이야. 부모님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버님과 어머님에 대한 얘기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저는 자꾸 시어머니 표정이 걸리더라고요. 얼굴은 분명 웃고 있는 것 같았는데 눈에는 살기가 느껴졌거든요. 은근히 아버님을 자극해 저희 엄마와의 관계를 들추려고 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날 제가 받은 인상이 제대로 본 거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희 집으로 엄마 고등학교 동창이자 제 시아버지의 여동생인 시고모님이 찾아왔거든요. 전에 얼굴은 못 보고 어머님이랑 얘기를 나누는 목소리만 들었던 그분이요. 혜정아, 이게 무슨 일이라니?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예, 나도 얼마나 놀랐나 몰라. 그런데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있지? 명훈이 오빠 얼굴을 보니까 단번에 알아보겠더라. 명훈이 오빠가 원래 키도 크고 훤칠하니 잘생겼었잖아. 나이는 들었어도 중후한 멋이 있는 게 그 얼굴 어디 안 가더라 얘. 너도 참 지금 그게 문제니? 이제 네 딸 어떡해? 너 이 결혼 꼭 시켜야겠어? 지금이라도 물을 생각은 없냔 말이야. 예, 네 딸 그 집에 시집가면 죽어. 맨정신으론 절대 못 산다고. 시고모님 말에 따르면 아버님이 과거에 저희 엄마를 무척 좋아하셨다더군요. 동생 친구였기 때문에 자주 집에 놀러온 저희 엄마를 볼 기회가 많았는데 다른 친구들한테는 관심도 없던 사람이 유독 저희 엄마한테만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아버님은 군에 입대를 했고 그 사이 저희 엄마는 같은 대학 음대에 진학을 했어요. 군 제대 후 캠퍼스에서 저희 엄마와 마주친 아버님은 본격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키워갔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그런 사정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저희 엄마는 타학교에 다니던 저희 아빠랑 연애를 하느라 다른 남자는 눈에도 안 들어왔으니까요. 그렇게 혼자 짝사랑을 하던 아버님은 저희 엄마가 결혼을 하고 이듬해 자신이 가르쳤던 과외학생과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울케가 그걸 안단 말이야. 네가 목석 같은 우리 오빠의 첫사랑인 걸 다 안다고. 내가 앞서 나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내 예감이 틀림없어. 올케가 정민이를 며느리로 들이려는 거 네 딸이기 때문이야. 자기는 못 가진 우리 오빠 마음을 가져간 너 대신 네 딸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 말에 저희 엄마는 웃음을 뿜어내셨어요. 이게 무슨 아침 드라마 스토리냐면서 이제 다 늙어서 쭈글쭈글해진 자기 때문에 딸을 며느리로 들여 괴롭히는 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요. 하지만 시고모님은 끝까지 진지하게 결혼을 만류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도 그때까지는 엄마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무리 질투가 많아도 두 분이 사귀던 사이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아버님 혼자 마음속으로 좋아했던 것 때문에 복수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엔 일반적이지 않은 사고를 가진 사람도 덜어 있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부터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온화한 표정으로 저를 마치 딸처럼 아껴주시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일하는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고 마치 더러운 배설물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곤 하셨어요. 쉬는 날이면 의뢰 저를 불러내서는 어머님이 자주 다니시는 샵을 도는데 운전도 시키고 짐도 들게 하면서 비서 부리듯 하시는 건 기본이었어요.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며느리 대접이라도 해주셨다면 저도 이렇게 수치심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진 않았을 거예요. 헤어샵이든 마사지샵이든 그 어디를 가서도 어머님은 직원들 앞에서 저희 친정 흉을 보셨어요. 저희 아빠 직업을 들먹이며
사람 우습게 만드는 건 일상이었죠. 야, 네 아버지 요즘도 마트에서 배달하시니? 기왕 배달하는 거 우리 집에도 과일 좀 배달해달라 그래라. 먹고 살기 힘들 텐데 나라도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혜주씨, 여기 헤어샵에도 간식이나 세제 같은 거 떨어지면 우리 며느리한테 얘기해요. 네 아버지가 마트에서 배달하거든. 아는 사람이 팔아줘야지 불쌍해서 어쩌겠어. 안 그래요? 돈은 내가 낼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들 해요. 그럴 때면 직원들은 곤란한 표정으로 제 눈치를 살피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문 채 속으로 분을 삭혀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따진들 좋은 꼴을 볼 리 없었거든요. 저한테는 이렇게 사악하게 굴면서도 아버님과 제 남편 앞에서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그런 어머님의 행동을 아버님이 눈치채신 거예요. 그러자 그 후로 시어머니는 아예 보란 듯이 아버님 앞에서도 저를 무시하고 말로 비수를 꼽곤 하셨어요. 그러다가도 수틀리면 한 번씩 아버님께도 쏘아붙이곤 하셨죠. 왜요? 내가 당신 첫사랑 딸내미 괴롭힐까봐 걱정돼요? 그래서 그렇게 마누라를 죽일 듯 노려보고 있는 거냐고요? 말해봐요. 아직도 그 여자 마음에 품고 있죠? 며느리 보면서 속으론 첫사랑 떠올리는 거 아니냐고요? 말해봐요. 왜 말을 못하냐고? 악에 받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그릇장에 장식된 값비싼 그릇들을 죄다 집어 던지고서야 어머님은 마음이 가라앉았는지 평온을 찾은 얼굴로 제게 깨진 그릇들을 치우게 하셨어요. 어머님이 병적으로 히스테리를 부리는 통에 집에서 일하는 분들은 몇 달을 못 넘기고 그만두기 일쑤였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제 회사로 찾아와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셨어요. 갑자기 전무님실에서 호출이 와서 의아했는데 가보니 어머님이 전무님과 마주 앉아 있더라고요. 두 분은 서로 아는 사이인지 무척이나 편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다 전무님이 저를 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여사님 며느리인 줄 알았으면 제가 진작 신경을 쓰는 건데 퇴사를 앞두고서야 알게 되다니 이거 참 아쉽네요. 별 말씀을요. 사모님과 함께 화랑에 들러주세요. 마음에 드실 만한 작품 몇 개 빼놓겠습니다. 사표 수리는 오늘 중으로 할 테니까 가서 어머님 화랑일 도와드려요. 사표라는 말에 저는 당황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 대신 제 사표를 내러 오셨다는 거 있죠. 아닙니다, 전무님. 저는 회사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얘가 또 이런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더 부탁을 해야 내 입장을 헤아려 주겠니? 화랑은 어차피 너한테 물려줄 건데 더 늦기 전에 일을 배워놔야지. 전무님 앞에서 내 얼굴 부끄럽게 할 거야? 어머님은 세상 처량한 표정을 지으시며 끝내 당신 멋대로 제 사표를 내셨고, 저는 생각해보겠다는 말로 일단은 전무님 손에서 사표를 빼들고 나왔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그간의 일들은 물론 낮에 있었던 일까지 모조리 털어놓았어요. 남편은 왜 진작 말을 하지 않았냐고 나무라더라고요. 저랑 결혼하는 문제로 그동안 어머님께 시달려 온 걸 알기에 고부간의 일은 제 힘으로 처리하고 싶었던 건데 제가 괜한 오기를 부렸던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다음 날 남편이 본가로 가서 어머님과 단판을 지었고 그 덕에 저는 다시 회사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이 어머님께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 어머님은 제 퇴사 문제는 더는 거론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시름 놓게 된 줄 알았는데 뜻밖의 복병이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하고 이듬해 시누이가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결혼도 안 한 시누이배가
불뚝 나와 있지 뭐예요. 혼전 임신을 한 거였죠. 남자는 유학생활 중에 만난 남자라는데 아직 학기가 남아서 혼자 먼저 귀국했다더라고요. 먼저 출산을 하고 결혼식은 몸 좀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더군요. 모처럼 집에서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있겠다고 하자 어머님이 손사래를 치셨어요. 이게 미쳤어 정말. 너 이 꼴로 집에 있으면 바로 소문날 텐데 그건 어쩌려고 그래? 결혼 전까지는 너 한국에 온 거 비밀로 해야 돼. 우리 가족에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고. 어머님은 혹시라도 소문이 나면 안 된다고 저희 집 근처에 집을 구해 시누이를 데려다 놓으셨어요. 본가에는 손님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시누이의 임신 사실을 들킬지 모른다는 게 이유였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때는 저도 반대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놈의 시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우리 부부를 집으로 불러대지 뭐예요. 먹고 싶은 건 또 왜 그리 많은지 아주 그 입에 들어갈 음식 사다 나르느라 남편도 저도 매일같이 초주검이 되었어요. 이렇게 오빠 내외가 자기 때문에 고생을 하면 미안한 마음을 가질 법도 한데 시누이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아버님을 닮고 시누이는 어머님을 닮았다더니 어쩜 그리 성격이 어머님이랑 똑같은지 도플갱어가 아닌가 했다니까요. 출산을 한 뒤에도 시누이의 시집살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차라리 내가 애를 낳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시누이는 아주 지독하게 저를 부려먹었어요. 성격이 똑같은 시누이와 어머님은 손발을 맞춰가며 제 피를 말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결국 사단이 난 거예요. 제가 임신 초기라서 시누이 호출해서 몇 번 거절을 하곤 했었는데 어머님과 시누이가 직장까지 쫓아와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불러내 심부름을 시키기 일쑤였고 고마워하기는커녕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는 둥 수준 차이는 어쩔 수 없다는 등의 망발을 이어갔어요.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탓에 저는 결국 유산을 하고 말았고 그 일로 남편은 시어머니와 척을 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제가 몸을 함부로 굴려서 자신의 손주를 잃었다며 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겠다지 뭐예요. 명색이 애를 뵌 여자가 어떻게 몸을 함부로 달았으면 유산을 다 하니? 네가 그러고도 엄마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아무리 네 친정에서 보고 배운 게 없다지만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느냐고. 어디서 울어?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그게 네 얘기그만 하니?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아이였어. 그걸 끊어놓고 뭘 잘했다고 울어? 결정해라. 내 아들이랑 이혼을 하든 나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든 둘 중에 선택해. 어머님, 저 아이를 잃은 지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됐어요. 자식 잃은 사람한테 어쩜 이렇게 매정한 소리를 하세요? 어머님도 엄마잖아요. 자기 자식을 잃은 마음 충분히 헤아리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저요, 솔직히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너무 원망스러워요.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이게 다 두 사람 때문이란 생각 지울 수 없다고요. 그런데 뭐를 하라고요? 이혼이요? 싫어요. 내가 왜요? 어머님이랑 아가씨 때문에 내 자식도 잃었는데 내가 왜 남편까지 잃어야 해요? 싫어요. 절대 이혼 못해요.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법정에서 보자꾸나. 어머님은 병실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 밖에 아버님이 무서운 표정으로 서 계시지 뭐예요. 어머님은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아버님을 보고 놀랐어요. 그러자 아버님은 몸으로 어머님을 밀고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그러셨죠. 당신 이리 와서 앉아봐. 그냥 얘기해요. 나 변호사 만나러 가야 해서 시간 없으니까. 그래?
그럼 잘 들어. 나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이야. 애들은 다 장성했으니 양육권을 따질 일은 없겠고 재산 분할은 변호사 통해 알려주지. 그러자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하냐고 펄펄 뛰셨어요. 거지 같은 고학생 우리 아버지가 돈 돼서 대학 졸업시켰더니 뭐가 어쩌고 저째요? 이혼할 거면 당신 몸만 나가면 될 일이지. 어디 감히 재산 분할을 운운해요? 주제도 모르고 건방지게 시래. 집이고 돈이고 회사고 어느 것 하나 건들 생각 말고 당신 몸만 빠져나가요. 그럼 이혼해 줄 테니까. 그러자 아버님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뭘 모르는 모양인데 장인한테 회사를 물려받을 당시 이미 회사는 부도날 위기였어. 당신 외삼촌이 이미 빼갈 수 있는 돈은 다 빼간 상황이었다고. 그 사실을 알고 장인어른이 충격을 받아 세상을 떠나신 거였으니까. 그러니 회사 소유주는 장인이 아니라 나야.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회사가 살아났잖아요. 그 덕에 당신도 목에 힘주고 산 거고. 그런데 왜 내 아버지 회사를 당신이 가져요? 거지 새끼 밥 먹어요. 목숨줄 이어줬더니 주인집까지 가지러 드는 거예요? 뭐예요? 당신이란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천박한 건 그대로구만. 좋아. 왜 회사가 내 소유인지 설명해 줄게. 그때 회사를 살릴 수 있었던 건 진 회장님이 빌려주신 투자금 때문이었어. 진 회장님이 회사를 보고 돈을 빌려주신 게 아니라 나, 장명훈을 믿고 빌려주셨다는 건 문서상으로도 남아있으니 변호사 통해 사본을 보내주지. 그리고 집 역시 은행에 담보 잡혀 있어서 넘어갈 위기였던 걸 내 부모님이 선상까지 팔아서 잡아주셨어. 그러니 집의 소유주 역시 당연히 나인 셈이지. 그것 역시 법정에 서게 되면 변호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 거야.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건 당신 소유의 화랑 하나뿐이라는 걸 알아둬. 어머님은 길길이 날뛰며 말도 안 된다고 따졌지만 아버님은 눈도 깜빡 안 하셨어요. 어머님이 뒷목을 잡고 신우이와 함께 병실을 나가자 아버님이 제게 사과를 하셨어요. 그날 상견례에서 너희 어머니를 보고 이혼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 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결혼을 추진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나는 그러지 못했어. 오늘 같은 일이 생긴 것도 따지고 보면 다 내 탓이다. 그러니 나를 원망하려무나. 미안하다, 새아가. 아버님은 축축해진 눈빛으로 제 손을 잡고 사과를 하셨어요. 어머님께는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으셨던 인간적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오랜 시간 어머님이 저주 섞인 말처럼 처갓집 개처럼 부려먹힌 아버님이 가엾기도 하고 자신에게 애정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껍데기만 부여잡고 살아온 시어머니도 불쌍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불쌍했던 건 세상 빛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버린 내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버님의 사과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한동안 친정엄마 도움을 받아 몸을 추스리는 데 전념했어요. 그러는 동안 시부모님은 이혼 소송을 하셨고 이혼 판결은 이듬해 봄에 났어요. 어머님은 집과 화랑을 갖게 되셨는데 집은 아버님이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어머님께 드린 거라고 하더군요. 신우이는 돈 때문에 아버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아버님이 거절하셨대요. 아들 자식과도 연을 끊게 되었는데 딸이라도 어머님 곁에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생활비를 대줄 테니 본가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살라고 했다더군요. 시부모님 이혼 판결이 나고 얼마 뒤 저는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듬해 아들을 출산했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6시간 진통 끝에 아들을 낳고 보니 글쎄 시아버지 얼굴이 판박이처럼 들어있지 뭐예요. 정신없는 와중에도 그 모습에 어찌나 웃음이 나던지 몰라요. 자신을 닮은 손자라 그런지 아버님은 저희 아들을 무척이나 예뻐하셨어요. 그 무뚝뚝하시던 아버님이 손주를 등에 업고 거실 바닥을 기어다니실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아들도 할아버지가 자신을 예뻐하는 걸 알아서 그랬는지 외할아버지보다도 친할아버지를 더 따랐어요. 물론 그 바람에 저희 아빠는 심통을 내곤 하셨지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빠한테 이런 말을 해서 화를 풀어드렸어요. 그래도 엄마는 아빠 차지했잖아. 그럼 됐지 뭐. 그 말에 아빠는 다시 의기양양해지곤 했어요. 아무래도 저희 가족 때문에 아버님과 저희 엄마가 마주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세월이 흐른 탓인지 두 분 사이엔 별다른 조짐은 없었어요. 저희 엄마는 사돈과 친구의 오빠 중간쯤으로 저희 아버님을 생각하는 것 같았고 아버님 역시 그런 것 같았으니까요. 다만 저희 아빠만큼은 생각이 달랐어요. 아빠는 자신을 최후의 승자쯤으로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시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10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누이가 연락을 했더라고요. 어머님 소유의 화랑이 탈세로 엄청난 벌금과 함께 문을 닫게 되었다고요. 그림을 예술작품으로 보지 않고 돈 세탁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더니 결국은 죗값을 치르게 된 거였죠. 어머님은 시누이를 통해 아버님께 대신 벌금을 내달라고 부탁을 했던 모양인데 아버님이 단칼에 거절을 하셨다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던 거죠. 아버님이 저를 끔찍이 예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대신 부탁을 드려달라고요. 아가씨, 아버님이 거절하셨다면서요. 그럼 저도 그런 부탁 대신하기 싫어요. 아버님이 싫어하시는 건 저도 싫으니까요. 할 말 끝났으면 전화 끊을게요. 그리곤 앞으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불편합니다. 시누이는 전화기 너머로 제게 쌍욕을 해대며 화를 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입니다. 아쉬운 건 그쪽이지 제가 아니니까요. 아무튼 지난 23년간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거의 모든 순간에 아버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들을 출산할 때도 제일 먼저 병원으로 달려와 주신 것도 남편이 아닌 아버님이었고 저희 아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네에서 떨어져 다쳤을 때도 제일 먼저 병원으로 달려와 저를 달래주셨던 것도 아버님이셨거든요.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마치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고 저희 아빠만큼이나 저를 애틋하게 지켜주셨어요. 매년 제 생일 때마다 손수 선물을 사주시고 남편은 잊고 넘어가는 결혼기념일 때도 고가의 반지며 목걸이를 보내주곤 하셨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저는 정말 시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다고 자부해요. 대장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도 제 앞에서는 아픈 내색도 않으시고 머리만큼은 늘 말끔하게 정돈된 모습을 보이시라고 베개 밑에 작은 빗을 숨겨두셨던 거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아버님, 저는요, 아버님 며느리로 살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제가 받은 사랑보다 더 많이 아버님께 돌려드릴게요. 아버님,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마음 나누며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